장수왕, 98년 통치한 동아시아 최강자의 비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98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던 믿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98년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조선시대로 치면 태조부터 세종대왕을 거쳐 문종까지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거의 한 세기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오래 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대에 왕위에 올라 120대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동아시아 최강국의 군주로서 중국 왕조들을 압박하고 백제의 수도를 점령하고 신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이면 아버지 덕 본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장수왕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대 젊은 나이에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무리수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아버지가 만든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겠습니까? 장수왕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한 방으로 백제는 475년 수도 한성이 함락되며 사실상 나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파란만장합니다. 인내, 전략, 복수, 그리고 권력의 기술.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막,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413년 20살 청년이 물려받은 무게. 서기 4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12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 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안에 있던 그곳에서 한 청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20.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죠. 그의 이름은 거련 훗날 장수왕으로 불리게 될 그 청년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즉위식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광개토대왕이라는 거대한 별이 지고 이제 새로운 별이 떠오른다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별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국시대 최고의 정복군주였다면 어떨까요? 광개토대왕은 재위 22년 동안 영토를 2배로 늘렸습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고 요동을 장악하고 백제를 무릎 꿇렸고 신라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광개토대왕릉 비만 봐도 그 업적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 돌에 새긴 글자만 1775자입니다. 20살 청년 거련은 그 비석 앞에 섰을 겁니다. 아버지가 세운 기념비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여러분도 역사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석에 얽힌 논쟁이 1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일본이 1880년대에 이 비석을 발견했을 때 일부 글자가 석회로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구절의 내용이었죠. 일본은 이걸 근거로 봐라, 우리가 옛날부터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삼은 거죠. 하지만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백제와 외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한 겁니다. 누군가 글자를 일부러 조작한 거죠. 이 논쟁은 2024년인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중요한 건 비석의 진실이 아니라 장수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장수왕이 선택한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기 10년 장수왕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 원정도 없고 영토 확장도 없고 큰 개혁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저 젊은 왕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장수왕은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변화를, 백제의 움직임을, 신라의 약점을. 그는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수십수 앞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14년 즉위 2년차에 장수왕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능 앞에 그 거대한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정통 후계자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니 함부로 보지 마라. 주변 나라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수왕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정황을 살펴보니 이 여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는 귀족들의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특히 20살 젊은 왕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장수왕은 98년이나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고구려 정치는 오부 귀족들의 합의제로 운영됐습니다.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 5귀족 집안의 균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장수왕은 이걸 절묘하게 조율했습니다. 한쪽을 밀어주다가도 너무 커지면 다른 쪽을 지원하고 마치 줄타기 고개사처럼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40년을. 이막 427년 평양으로 가는 대담한 도박. 수도 이전 마이너스 모두가 반대한 그 결정. 서기 427년. 장수왕 재위 15년째 되던 해 그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다. 귀족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하, 그건 안 됩니다. 국내성은 우리 조상들이 400년 넘게 지켜온 곳입니다. 평양은 너무 남쪽입니다. 중국과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내성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어 방어하기 좋았습니다. 중국 왕조들이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었죠. 반면 평양은 평야지대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국내성은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입니다. 고구려의 북쪽 끝이죠. 거기서 통치하면 남쪽의 백제와 신라는 너무 멉니다. 반면 평양은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장수왕은 본 겁니다. 아버지 세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통제, 외교적 고립. 이런 걸로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가 남쪽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양 천도는 단순한 행정적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궁궐을 짓고 성벽을 쌓고 도로를 내고 시장을 만들고 현대로 치면 신도시 건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장수왕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변에 있습니다. 강을 통해 서해로 나갈 수 있죠. 즉,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조와 직접 교역할 수 있고 일본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단순한 정복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빼앗는 것보다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귀족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특히 국내성 주변에 땅과 권력 기반을 가진 귀족들은 더더욱 반대했죠. 장수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귀족들에게 평양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여기 평양에 더 큰 저택을 짓게 해주겠다. 더 비옥한 농토를 주겠다. 당근을 제시한 거죠. 동시에 채찍도 휘둘렀습니다. 반대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하나씩 깎아내렸습니다. 직접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들의 경쟁자를 밀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권력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 10년이 걸렸습니다. 427년에 천도를 선언하고 437년쯤 되어서야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 천도에 숨겨진 목적, 그건 바로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한성 지금의 서울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한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km입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가까운 거리지만 당시에는 군대가 일주일 정도 행군하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 내 수도로 쳐들어갈 수 있다. 백제 계로왕은 불안했을 겁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실제로 백제는 이때부터 고구려의 압박을 심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북쪽 무역로가 막혔고, 군사적으로는 국경에서 소규모 충돌이 계속됐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됐습니다. 장수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 백제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만약 그때 백제가 고구려와 화해를 시도했다면, 또는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제 계로왕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만이었는지 판단 착오였는지 그는 고구려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삼막 475년 백제 수도 함락의 드라마. 제위 63년 80대 노장이 마침내 칼을 뽑다. 서기 475년 9월 장수왕 제위 63년째, 그의 나이 83세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80대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하물며 5세기에 80대라면 기적에 가까운 장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4050대에 죽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83세 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한성, 백제의 수도. 고구려군 3만이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한성의 인구가 얼마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510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성 안에서는 백제 계로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왜 지금? 사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수왕은 40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에 스파이를 심어뒀습니다. 이름하여 승려도림. 472년쯤, 그러니까 한성 함락 3년 전이었습니다. 도림이라는 승려가 백제에 왔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승려였죠. 계로왕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도림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계로왕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고구려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큰 성을 쌓으십시오. 호화로운 궁궐을 지으십시오. 그래야 고구려가 함부로 못합니다. 계로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거대한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고 궁궐을 짓고 저택들을 확장하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올랐고 부역은 늘었고 불만은 쌓였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돈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전쟁 없이 백제를 약화시킨 겁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475년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제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성 공방전은 7일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죠? 수도를 방어하는데 일주일도 못 버텼습니다. 계로왕은 성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에게 잡혔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아차산 아래에서 처형됐다고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끔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게 백제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거든요. 앙숙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시절에도 백제와 전쟁을 했고 그전에도 수백 년간 싸워온 사이였습니다. 장수왕은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백제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주요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백제는 급하게 수도를 남쪽 웅진지금의 공주로 옮겼습니다. 사실상 나라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강 이북의 모든 땅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인 그 장소, 아차산. 거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아차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장수왕은 계로왕을 거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을 겁니다. 저 강이 보이는가? 이제 저건 내 것이다. 네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백제는 끝났다. 이제 한강은 고구려의 것이다. 실제로 한강 유역은 그 후 거의 70년간 고구려의 지배를 받습니다. 백제는 다시는 한강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계로왕이 좀 더 현명했다면, 도림의 속임수를 눈치챘다면, 고구려와 화해를 시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장수왕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83세의 노장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킨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사막 491년 98년 통치의 마지막 순간,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그리고 그의 유산. 서기 491년, 장수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재위 79년째였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처음에 9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정확한 재위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79년, 어떤 건 98년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건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침상 주변에는 신하들과 왕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수왕 아닌 다른 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대, 60대 신하들조차 태어날 때부터 장수왕이 왕이었으니까요. 장수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당시 정황을 추정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해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아버지가 정복으로 넓힌 땅을 나는 통치로 유지했다. 아버지가 전쟁으로 얻은 것을 나는 외교와 책략으로 지켰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역대 최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북으로는 송화강까지, 남으로는 한강까지, 서로는 요동반도까지, 동으로는 동해까지.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현재 남한의 10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인구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대략 30만 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당시로서는 동아시아 최강 대국이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장수왕의 진짜 업적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정복의 시대를 열었다면 장수왕은 통치의 시대를 연 겁니다. 그는 관료제를 정비하고 지방행정을 체계화하고 조세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중앙집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죠. 이게 가능했던 건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세대가 바뀝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죠. 하지만 장수왕은 34세대를 봤습니다. 한 귀족 가문의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봤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유리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장수왕은 귀족들의 가계도를,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야망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수왕의 외교 전략입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 조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북위, 남쪽에는 송이 있었죠. 둘은 서로 적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 다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북위에는 사신을 보내 우리는 북쪽의 든든한 동맹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남쪽 송에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남쪽과 가깝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장수왕은 절묘하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 분열을 이용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북위가 고구려를 치려하면 우리가 남쪽과 손잡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라고 했고, 송이 압박하면 북위와 동맹 맺을까요? 라고 한 거죠.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491년 12월 장수왕은 숨을 거뒀습니다. 평양의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유성이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장수왕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백제와 신라에서도 사신이 왔습니다. 적국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는 예를 갖췄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장수왕 이후 고구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장수왕의 뒤를 이은 문자명왕은 아버지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제와 신라의 변화였습니다. 특히 신라는 6세기 들어 급격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장수왕이 죽은 지 177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장수왕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아니, 그건 불가능한 가정이죠. 하지만 만약 장수왕 같은 지도자가 한 명 더 나왔다면 고구려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개인을 기억합니다. 장수왕, 98년을 통치한 그 남자를.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장수왕, 20대의 왕위에 올라 120대까지 거의 한 세기를 통치한 남자. 그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0년, 5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장수왕 같은 리더가 있다면 어떨까? 물론 98년 동안 한 사람이 통치하는 건 민주주의 시대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수왕의 리더십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내, 전략적 사고, 균형 감각, 타이밍.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때를 기다리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혹시 듣고 싶은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